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오늘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후에 치료가 끝났다고 안심하다가 다시 치과를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염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치료 기간이나 통증 때문에 임플란트를 망설이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재수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선택이 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임플란트 이미 하신 분들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연세 유펜치과 곽기태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 재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으면 해결될 거라 생각했던 치아 문제.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문제가 생겨 재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재수술을 막는 데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치과 의사 곽기태 원장과 함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며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변에 보면 이제 임플란트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사용적인 임플란트에 음식이 끄거나 염증으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저장력으로 인해서 임플란트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진단을 하고 또는 임플란트 파절 진단을 하고 제거 후에 다시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 임플란트 하면 한 10년 후에는 재수술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가요? 이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이거는 10년 뒤에 새 것으로 바꿔야지 하고 물건 사지는 않으실 겁니다.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는 분의 구강 위생이라든가 전신질환 관계 또 정기적으로 치과에 검진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용하는 기간은 더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10년만 쓰고 딴 걸로 바꾸겠다는 거는 조금 좀 안 좋은 생각이고 잘 관리해서 오래 쓸 수 있게끔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아마 평균적으로 10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단지 조건은 잘 이제 관리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 볼 사례를 가지고 나와 주셨는데요. 네. 사진을 볼게요. 저희가 보기에는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환자의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맨 끝에 임플란트하고 두 번째 임플란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맨 끝에서 세 번째 임플란트하고 두 번째 임플란트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끼고 있는 상태였고 네. 맨 끝에 임플란트는 뼈가 많이 녹아내려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심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주위염이 생기면 통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하면 임플란트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통증이 동반에 거의 없고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빠질 때까지 환자의 자강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검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는 자연치에는 신경이 있어서 차갑거나 뜨겁거나 또는 질기거나 딱딱하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지만 네. 치과 임플란트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감각이 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발생해도 통증이라든가 불편함이 자연치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자각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검진 받아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상이 있으면 염증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심한 이제 임플란트 보철물이라든가 관리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치과에서 엑스레이 보고 환자한테 설명을 하고 관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주위염이 생긴 경우에는 기존의 임플란트를 제거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치료하죠? 이제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임플란트 주위의 잔존 치조골의 상태입니다. 골 손실이 많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뼈 이식만 하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뼈 상태가 괜찮은 경우 임플란트와 염증을 동시에 제거하고 바로 뼈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재식립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제거한 임플란트 사이즈보다 더 큰 치수의 사이즈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잔존뼈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아까 그 환자의 경우에는
2개의 실패한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네. 2개를 다시 식립하지 않고 마지막 부분에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고 나중에 암은 다음에 환자의 기존 3번째 임플란트와 연결을 하여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재식립 4개월 후에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여 환자께 장착해 드렸습니다. 이는 기존에 환자가 가지고 있던 임플란트와 맨 마지막에 새로 재식립한 임플란트를 연결하여 브릿지로 만든 형태인데 환자분께서는 기존에 자기 임플란트를 다시 사용함으로 인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플란트 재수술할 때 환자의 기존 임플란트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맞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자의 기존 사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 상태가 괜찮거나 아이디어한 위치에 심겨져 있다 그러면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치과에서 그 기존에 환자가 가지고 있던 임플란트를 다룰 수 있는 기구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는 치과마다 사용하는 임플란트 종류가 틀리고 그래서 모든 임플란트를 테이크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치과, 그러니까 우리 치과에서 그 기존의 환자가 쓰던 임플란트와 동일한 제품을 쓴다거나 기부했다면 가능하고요. 최종 보철물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3번째 위치하고 새로 기존에 재식립한 위치가 잘 맞춰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더 단단하고 더 넓고 긴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충분한 강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기존의 부실한 보철물을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심어서 만족도를 충족시켜준 경우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례도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네.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저 보시면 알겠지만 임상 케이스는 이제 임플란트로 고생을 많이 하신 환자이십니다. 네, 보기에도 그렇네요. 네네. 염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저작 기능을 못하면서 여러 치과를 다니면서 이제 진단받은 결과 틀니를 권유받은 경우죠. 그러니까 임플란트 쓰다가 틀니를 쓴다는 환자의 충격이 너무 큰데 보시면 관리가 되지 않았고 부러진 임플란트와 잔존치에도 염증이 좀 많아서 많이 흔들리는 경우 골 손실이 무척 많은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환자가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환자가 틀니를 쓰러 가면 환자분께서는 그 진단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고 충격이 받은 상태입니다. 네, 네. 거의 뭐 전부 다 내려앉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네요. 네네. 네, 이게 염증 때문에 그런 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제대로 구강 관리를 안 했다거나 그냥 환자분께서 그냥 막 사용하신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자연치에 비해서 어떤 염증에 유한이 된다 그러면 더 빨리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재식립이 가능한가요? 이제 재식립이 가능하다고 진단을 하고 수술을 권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께서는 모든 거를 잔연치라든가 임플란트 다 제거하고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비용적인 문제에 크게 이제 현실의 벽에 이제 부딪힌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진단만 받으시고 가시고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치과라든가 뭐 대학병원도 다 다녀보시고 오셨는데 그때 오실 때 보면 환자의 오른쪽 윗부분에 임플란트가 부러져서 탈락된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 말은 그 3개월 동안 더 악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네네. 그 내원하신다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응급으로 잔존치와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염증 제거하고 뼈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재식립을 하였습니다. 네네. 이게 위쪽에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뼈가 많지 않으면 임플란트 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분의 케이스가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요즘 그 치과 임플란트에서 굉장한 난관이 뭐냐 하면 상악동이 너무 커져서 상악동하고 치조골 관계가 굉장히 이제 폭이 좁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챌린지를 해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있고요. 이 환자의 그 엑셀 보시면 상악 왼쪽 구치부에 잔존골이 너무 얇아서 임플란트가 식립을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앞쪽에 심어서 뒤쪽에는 그냥 하나를 더 달아놓은 그런 사진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잔존골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악의 경우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밑에 뼈가 많이 녹아서 하악 신경관하고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임플란트 시기가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아마 틀니를 권유받은 이유일 겁니다. 네. 그래서 수술 당일 상황은 이제 그 임플란트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 중에 하나는 더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 발치를 하고 5개를 심어서 임플란트를 식립해 드렸고요. 하악의 경우는 그 염증이 심해서 재식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얼의 위치에 임플란트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잔존치하고 기존에 염증이 많은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뼈 이식만 해놓은 상태에서 2 내지 3개월 정도 지났다가 다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분은 2, 3개월은 이 상태로 계신 거예요?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실밥을 제거하면 임시 틀니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임시 틀니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기간이 뭐 5 내지 6개월, 많게는 뭐 8개월까지. 예.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임플란트라는 게 정말 보통 작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숲을 바라보는 능력도 있어야 하구나라는 생각이 확 드는데요. 네. 참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그래야 생각이 되지.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제 경험상 환자분들은 아는 사람의 소개나 비용이 싸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받았다고들 합니다. 근데 하지만 결과는 후회도 많고 많은 비용과 시간 낭비 그리고 중요한 건 자기 몸에 있는 그 소중한 골 손실을 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난이도의 수술을 할 때에는 여러 치과를 방문해서 교차 진단을 받아보시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점은 임상 경험이 많은 전문의를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야 시간 낭비나 비용 낭비나 그런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지금 엑스레이 보시면 상악 쪽에는 어금니가 없거나 거의 망가져 있고요. 네. 그 전치부에는 이제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돼 있고 하악은 잔존치 하나가 있고 염증이 심하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 주위가 굉장히 많이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은 그러면 씹을 때 어떻게 씹으셨을까요? 그러니까는 일반 분들은 앞니도 잘라서 우리가 무슨 뭐 김치를 베어 문다거나 총각물을 베을 때 앞니를 잘라서 자르는 거를 어금니로 보내서 으깨는 게 우리 일반적인 기능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금니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앞니의 길이가 상당히 짧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환자의 경우는 어금니가 없는 관계로 앞니로 자르고 으깨고 그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보더라도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기대하고 많은 돈의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이분도 저한테 처음에 오셔서 진단받고 6개월 뒤에 다시 오셨습니다. 6개월 뒤에 다시 오셨을 때는 그 남아있던 어금니마저도 다 부러지고 없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 아래쪽은 전부 임플란트가 돼 있는데 아까 저 화면을 보니까 네. 위쪽은 자연치가 망가진 상태로 봐서 임플란트 한 후에 네. 그러니까 치아에 이상이 생겼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아래쪽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전에 좀 세심하게 살펴봤더라면은 위쪽 치아 상황이 좀 좋은 상태로 보존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거는 당연한 추측인데 제가 그 당시 엑스레이 사진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마도 지금과는 좀 다른 상태였을 겁니다. 그랬다면 전치부가 온전하고 구치부에만 임플란트를 심어줬어도 이렇게까지는 앞니 사용을 해서 앞니가 줄어들거나 그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고 이제 현재는 염증이 심하고 앞니 사용으로 인해서 안 좋은 상태인데 이제 수술 당일날 이제 상악을 다 제거를 하고 위에 6개, 아래 6개를 지금 다시 뼈이식과 동반해서 심어드린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뭐 기존의 다른 사례들과는 뭐가 다르길래 당일에 이게 다 가능한 건가요? 이제 아까 전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염증이 심하고 뭐 해박적으로 뭐 신경관이 가깝다거나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심어놓고 나중에 심을 수가 있지만 네. 이분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잔존뼈가 좋기 때문에 그날 뽑고 심을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까 첫 번째 케이스는 아악 같은 경우 신경관들이 가까워서 못 심은 케이스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잔존 치주골이 굉장히 좋아서 그날 다 발치하고 다 심어드린 케이스입니다. 계속해서 앞니만 사용해서 음식을 씹다 보면은 이 치아 교합 네.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보통 이제 윗니가 아랫니를 덮는 그런 형식인데 그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 있지 않는 경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제 평소에 보면 요 코 밑에 하관은 어금니가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앞니는 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앞니가 이렇게 일을 해보시면 아래턱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까 그분처럼 앞니 쪽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식사를 하시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래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아래턱은 보철물은 이제 사기질이기 때문에 자연치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앞뒤로 자르기도 하고 으깨고 그러면 밑에 있는 보철물보다는 자연치가 깎여서 높이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합이 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를 다시 하라고 권유드린 이유도 뭐 염증도 있고 안 좋은 상태였지만 원래 정상적인 교합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거를 다 제거하고 새로운 보철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술을 하고 이제 임시 틀니를 쓰면서 하악을 당기는 기존의 교합대로 옮겨주는 그런 연습을 6개월 동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주나 한 달에 한 번씩 불러서 교합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보철물을 이제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좀 재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사례들만 보다 보니까 맞아요. 보시는 분들이 좀 겁먹었을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임플란트 이거 정말 보통 작업이 아니구나. 네네. 사실 임플란트 뭐 성공률도 높은 편이죠. 뭐 지금 논문상에 남아 있는 성공률은 90%라고 나와 있는데 네. 이제 이거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환자 치료를 하고 계속 10년, 20년 팔로우업 했을 때 그 결과물이고요. 네. 근데 요즘은 너무나 이제 보편적인 치료가 돼 있어서 일반 개원에서 한 케이스는 팔로우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그 논문상하고는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도 그 뭐 90%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발표하는 거 보면 그만큼 의술이 네.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이제 있겠죠. 뭐 염증이라든가 그거보다도 이제 그 자연체의 그 간격이라든가 패스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음식물 많이 낀다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교합이 변합니다. 20대, 30대하고 이제 계속 사용해서 하다 보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걸 잘 식립을 하고 팔로우업하고 정기 검진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또 하나의 팩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을 받았다 하시더라도 정기적으로 내원해서 문제 안 생기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네. 강조를 해주셨어요. 관리가 중요하다고. 네. 임플란트 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이제 아까 이런 임플란트가 실패하는 원인은 임플란트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뭐 아프다 차갑다를 못 합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왔을 때 엑스레이 찍으면 6개월 전에 사진하고 비교했을 때 변화가 있는지 먼저 검진을 하고 그때에 비해서 음식물이 많이 낍니다. 아니면 이게 아픕니다. 그러면 그 이제 거기에 맞춘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바쁘다고 아니면 내가 무슨 요즘에 몸이 피곤하다고 관리 안 하면 자연치에 비해서 임플란트는 망가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면역 반응이 자연치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만 좀 주의해 주시고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내원하셔서 의뢰하는 게 좋은 임플란트를 오래 쓰는 방법입니다.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임플란트에는 신경이 없으니까 이미 내가 좀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한다는 건 그만큼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진짜 막 열심히 닦는 분 계세요. 네. 그래도 6개월에 가보면 여기 치석이 있습니다. 스케일링 하세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닦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이 안 닿는 부분이라든가 좀 전문가 관리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라도 내원하실 때 같이 검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지금 뭐 임플란트를 앞두고 있거나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재수술을 하셔야 하는 분들에게 좀 한 말씀 전해주시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조금 이제 아까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좋은 위치에 정상적인 보철물이 올라가면 자연치만큼 기능 내는 게 임플란트입니다. 근데 뭐 아는 지인분 소개다 아니면 뭐 비용이 싸서 거기 갔다 해서 보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이라든가 아니면 경험 많은 임상일관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너무 또 싼 것만 또 찾지 마시고 좋은 치료 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임플란트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치과 의사 곽기태 원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년 새 피부암 환자가 40%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 피부암 걸리는 걸 흔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겪고 있다고 그래요. 네, 지속적인 자외선 노출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발병률이 높아지는 만큼 예방에도 힘쓰셔야겠습니다. 네, 점점 태양의 계절입니다. 외출하실 때 모자나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챙겨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글 남겨주십시오. 닥터 MBC가 언제나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